네, 안녕하세요. 짚으면 찾아주는 사전 저스트 포인트잇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부산대학교 곽도영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에 재학 중이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숙한9389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OT 랩에서 iOS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제 폰이 아이폰이라서 이제 iOS 앱 개발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앱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MOT 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MOT는 머신러닝 오브 띵즈의 약자로서 이제 모바일이나 사물 위에서 머신러닝을 올려보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강재웅 님께서 랩장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저스트 포인트잇이라고 하는 앱 소재를 가지고 모바일 위에서 머신러닝을 돌려본 학부생의 작은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발표를 보고 나면 발표 보신 분들이 나도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들게 만드는 게 오늘의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시작할게요. 먼저 데모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앱을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핸드폰을 들고 그 단어를 짚으면 그 단어의 뜻을 찾아주는 사전입니다.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피치 부분이나 카피를 ON을 시켜서 인식을 시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TTS도 가능하게 소리도 날 수 있게 TTS를 연결을 해놨고요. 복사 기능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을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 앱을 갑자기 왜 만들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앱을 처음 만들 때 당시에 이제 인쇄된 영어 문서를 갑자기 많이 읽게 되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문서를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단어를 찾으려고 할 때 이제 모바일에서 단어를 검색하려고 하면 타이핑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타이핑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그냥 손가락으로 짚어서 바로 단어 뜻을 찾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제 짚어서 단어 뜻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처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글자 인식 어플들을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통 앱스토어에 있는 글자 인식 어플들은 다음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문서 사진을 촬영하고요. 두 번째로 영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식할 영역을 지정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인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이제 필요할 때는 번역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들을 거치게 되면 너무 많은 화면 터치를 하게 돼요. 사용자들이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은 UX 화면을 터치해가면서 텍스트를 기기로 입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수고롭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어떨 때는 차라리 타이핑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타이핑은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부터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게 썼던 키보드 UX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미 굉장히 익숙하게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 OCR 기능이 더 이점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 말고 사전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보통 보통 글자 인식을 하는 어플들을 보면 번역 기능이 같이 탑재가 돼 있는데요. 이제 번역을 한다는 거는 만약에 한 단어의 뜻을 한 단어를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다른 단어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단어의 한 뜻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알 수 있는 사전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전 기능은 찾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 내용은 이제 이 앱을 만들 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어떤 실험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나씩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모바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했던 기능은 OCR 기능이었습니다. 이미지로부터 문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됐어요. 저도 OCR 기능을 처음부터 다 구현하지는 않았고요. 이걸 구현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이제 애플이 재작년에 코어 ML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글이 MLKit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어요. 이 두 가지 프레임워크는 모바일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모바일 위에서 머신러닝을 쉽게 실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으로는 일단 보통 학습은 안 되고 추론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안 타도 돼요. 이게 이제 MLKit은 클라우드를 쓰는 옵션이 있어서 네트워크를 타는 방법도 쓸 수 있지만 일단 오늘 발표에서는 네트워크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안 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제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친화적인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발표하면서 제가 직접 모델을 학습해서 기기 위에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미리 학습된 모델도 API 형태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MLKit은 이미지 레이블링, 텍스트 레코그니션, 페이스 디텍션 등 제공되는 API 프레임워크를 임포트만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OCR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 레코그니션 API를 한번 써봤고요. 이미지 레코그니션 API를 써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인식이 잘 됐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이제 AblePath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힌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그 결과를 표현한 건데요. 이제 그 결과에는 문자에 대한 영역 정보와 그리고 인식된 글자가 문자의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그 결과에 대한 객체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한 단락 단위 안에, 한 줄 안에, 한 단어 이런 식으로 객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트리 형태로 결과를 내려다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걸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추론 시간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왼쪽부터 이미지에 단어가 몇 개 없는 경우를 인식한 결과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어 수가 많은 이미지를 인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어 수가 두 개밖에 없을 때는 65ms 정도가 걸렸는데 단어 수가 200개가 넘어가면 200ms 이상이 소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지상에 단어가 많을수록 단어 추론 시간이 길어진다는 실험 테스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구현하고 싶었던 기능은 실시간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이제 이걸 그대로 사용했다가는 이제 어떨 때는 사용자가 빠르게 인식을 했지만 어떨 때는 엄청 천천히 인식을 해서 버벅거린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으므로 나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텍스트 레코그니션 API를 바로 사용하지 말고 텍스트 디텍션을 먼저 해서 필요한 영역만 도려내서 그 다음에 그 부분만 레코그니션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텍스트 디텍션을 바로 제가 구현을 하진 않았고요. 애플이 코어 ML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하면서 비전 프레임워크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비전 프레임워크는 이제 그런 아까 앞에서 MLKit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미리 학습된 API 모델들을 제공하는 API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 ML이랑 같이 이미지 처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텍스트 디텍션 API를 사용해 봤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MLKit의 텍스트 레코그니션과의 큰 차이점은 일단 글자를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형태로 글자가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영역만 찾아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그 각 글자에 대한 영역을 표현하고 있고 그걸 화면상에 그리게 되면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아까 MLKit의 텍스트 레코그니션은 한 단어 단위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한 글자 단위로 추론을 하게 돼요. 그래서 hour라는 글자를 추론을 하게 되면 이제 OUR 따로따로 글자에 대한 영역을 박스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객체를 표현한 건데 한 줄 단위 객체 안에 한 글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한 글자를 표현하는 객체 안에는 뭐 탑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라이트 이런 프로퍼티가 있어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영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단순해진 만큼 추론 시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이폰 10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평균 12ms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텍스트 레코그니션은 60ms에서 200ms까지 걸렸던 반면 이 디텍션 API는 12ms밖에 걸리지 않아서 훨씬 빨라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이제 카메라로부터 1초에 30프레임씩 이미지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프레임이
들어오고 그 이미지를 다 처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프레임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처리를 완료를 하고 결과를 보여주면 그걸 실시간으로 동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12ms밖에 안 걸리는 추론 시간을 사용하면 이제 한 프레임당 2번 추론을 해도 시간이 좀 남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내려다 준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제 텍스트 디텍션과 텍스트 디텍션부터 레코그니션까지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디텍션을 한 뒤에 디텍션을 한 결과가 그 한 글자에 대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글자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단어 단위로 묶는 기능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단어 추출 알고리즘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로 묶어 나면 이제 손가락이랑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유클리디언 계산으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은 게 아니라 이제 X축으로 2배 늘린 유클리디언 계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Y축으로는 가중치를 높게 줘서 실제로 같은 거리상에 있는 글자라고 해도 이제 옆에 있는 글자보다 위에 있는 글자가 더 가깝도록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짚는 단어를 찾는 방법도 구현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짚은 단어가 뭔지를 아니까 그 단어에 대한 영역으로 이제 이미지 크로핑을 해서 이제 그 크로핑된 이미지만 텍스트 레코그니션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200ms까지 걸렸던 추론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측정 결과입니다. 시간 차이가 제일 많이 났던 케이스를 제가 뽑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텍스트 레코그니션만 썼을 때는 200ms가 넘게 나오던 이미지가 텍스트 디텍션과 텍스트 레코그니션을 같이 썼을 때는 60ms까지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경우에는 최대 3.5배까지 실행 시간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텍스트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을 사용해서 성능 개선을 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추가로 이번에 사용한 OCR 관련 API가 어떤 스펙까지 지원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영역 표기법인데요. 코어ML의 텍스트 디텍션 API는 사각형 영역을 표현할 수 있게 이제 잔류 구조로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탑 레프트, 탑 라이트 이런 프로퍼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찌그러진 사각형도 표현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걸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면 로그를 찍어보면 이제 렉탱글 형태로 직사각형 형태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료 구조와 실제로 모델이 지원하는 결과 표현법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ML킷의 텍스트 레코그니션 API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단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폴리곤 형태로 결과를 내려줄 수 있게 자료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이것도 실제로 내려주는 결과를 로그를 찍어보면 이제 로테이트된 박스 형태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 한계각은 이제 이걸 문서를 돌려봤을 때 몇 도까지 돌아갔을 때 인식이 됐느냐 이제 이런 걸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텍스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한 10도만 돌아가도 인식이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텍스트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45도 이상 돌아가도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지원 언어는 둘 다 온 디바이스에서 돌렸을 때는 영어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썼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다고 ML킷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론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디텍션은 12ms, 레코그니션은 60에서 200ms 정도가 걸립니다. 아이폰 10 기준으로 제 핸드폰에서 측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손가락을 찾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OCR 기능을 모바일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내장된 API만 가지고 학습 없이 구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찾을 수 있는 API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손가락 찾는 기술은 뭐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고요. 그래서 직접 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거북목 예방 프로젝트라고 MOT랩에서 이제 진행하던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술로 사용자의 현재 자세가 거북목이라 판단이 되면 알림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미지나 영상으로부터 사람의 몸의 키포인트를 찾아주는 기술입니다. 사람 사진을 입력으로 넣으면 히트맵 형식으로 결과를 내려주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일 수 있듯이 이제 파란색이면 컨피던스가 낮은 걸 표현하고 있고 이제 빨간색으로 갈수록 컨피던스가 높은 걸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머리에 대한 키포인트, 이제 목에 대한 키포인트 다 따로따로 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키포인트를 키포인트에 대한 어규맥스를 취하면은 제일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연결을 시켜서 이제 사람의 몸의 조인트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바디 포즈 데이터셋을 사용했었는데 바디 포즈 데이터셋 대신에 손가락 데이터셋을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셋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도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세부 기술 분야가 있었고요. 당연히 데이터셋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스 문제나 제 상한가를 맞지 않는다는 데이터셋인 이유로 뭐 상업적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학술적으로만 사용해라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데이터셋을 찾다가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막 돌아다니면서 손가락 데이터셋들을 열심히 모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가족, 친구들, 지인들한테 막 부탁해 가면서 손가락 데이터셋을 모았고요. 약 10,000장 정도의 손가락 사진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10,000장이라고 하면은 다들 막 대단하다고 생각할 줄 알고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 개발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데이터셋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데이터셋은 참 준비할 게 많다는 걸 좀 많이 느껴볼 수 있는 프로젝트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술을 쓰려면 이미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그 손가락이 어디 있는지의 정보도 함께 입력으로 넣어야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노테이션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어노테이션 도구를 만들어서 어노테이션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굳이 이렇게 아이폰으로 만든 이유는 막 그렇게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데이터셋 만들면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오픈소스로 올라가 있어서 이걸 계속 이제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3일 만에 데이터셋을 만들게 됐고요. 데이터셋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학습만 시키면 됩니다. 네, 드디어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한 번에 저도 성공하지는 못했고 어노테이션 이슈나 아니면 어그멘테이션 같은 게 필요했어서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결국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로 했던 저장소는 포즈 에스티메이션 포 모바일이라는 저장소와 TF 타이니 포즈 에스티메이션 저장소를 참고를 했는데요. 모델은 이제 스택드 아워글래스 구조를 사용했고 일반 CNN 대신에 모바일넷 버전 2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델 부분은 거의 손대지는 않았고요. 제가 신경 쓴 부분은 데이터셋의 입력 포맷을 맞추고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열심히 신경 써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모델 구조는 블랙박스라 생각하고 빨리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지금 집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보니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코어ML용으로 변환시켜서 모바일에서 돌려보니 제가 생각하기엔 꽤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모델 크기는 2.3MB, 추론 시간은 60ms, 후처리까지 포함하면 70ms까지 소요가 되고요. FPS는 13이 걸렸습니다. 제 핸드폰 아이폰 10에서 측정한 기준이고요. 이제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 결과가 히트맵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가락의 위치를 히트맵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제 그걸 아규맥스 함수를 통해서 좌표를 뽑아낸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화면에 그리면 오른쪽에 있는 영상처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만들어 놓은 재료들을 잘 섞으면 되는데요. OCR과 손가락 찾는 기능을 같이 합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OCR 기능은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구현할 수 있게끔 구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손가락 찾는 기능은 제일 처음에 수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온 이제 결과를 이제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을 때 그 함수가 호출될 때 인자로 넣게 됩니다. 그리하여 손가락이 가리키는 단어를 이제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손가락이 짚은 단어를 인식할 수 있게 된 이야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식률 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 사진처럼 이제 손가락이 짚은 단어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으면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부터 텍스트 레코그니션까지 쭉 거쳐서 인식된 결과가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거치다 보니까 오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인식률이 낮아졌습니다, 많이. 그게 10번 중에 1번 정도는 막 이제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인식을 시키고 싶었는데 이제 P와 E가 빠져서 퍼포먼스라고만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R과 M이 합쳐져서 M으로만 인식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오류가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수결 투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쓴 방식은 제한 시간 안에 이제 뭐 10번 중 5번 이상 같은 단어가 인식이 되면 채택을 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제한 시간이 넘어간 단어는 단어풀에서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퍼포먼스가 87%로 지금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손가락 찾고 이제 OCR 기능 넣고 이제 인식률까지 개선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가 현재 앱의 모습인데요.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은 이제 단어 인식을 위한 각 단계들을 사용자가 볼 수 있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당시에 이게 인식률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서비스로 런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런칭은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사용자들한테 좀 봐서 이제 그걸 좀 피드백을 받고 써라고 이제 그렇게 시각화를 좀 시켜봤는데요. 네. 사용자들한테 디버깅을 시킨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된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카메라에서 받은 이미지로부터 인식된 단어 영역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된 단어는 또 다른 색으로 노란 색깔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단어 이미지를 잘라서 4번 영역에서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진 단어 이미지를 인식을 시켜서 추론된 결과를 5번 영역에서 보여주고요. 이제 다수결 투표 알고리즘을 썼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6번 영역에서 그 5번이 이제 채워지는 모습을 프로그레스 바로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다 차면 그 채택된 단어가 그 바로 밑에 이제 텍스트 박스에 보이게 되고요. 이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이제 함께 자동으로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저스트 포인트잇을 만들었던 레시피를 소개를 드렸고요.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앱스토어에 저스트 포인트잇이라고 검색하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바로 어제 지금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MOT에서 개발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지금 출시를 해주셔서 한번 써보실 수 있고, 이제 기능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두 개 다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게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썼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소로 올려서 이제 데모를 바로 돌려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매킨토시와 아이폰을 가지신 분들은 이 저장소를 참고해 주시면 한번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돌려볼 수 있고,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텍스트 디텍션 API 쓰는 거라든지 텍스트 레코그니션 API 쓰는 것도 이제 이 어썸 머신러닝 데모스 위드 iOS라는 레파지토리에 지금 데모들을 모바일 위에서 iOS 위에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본 데모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D2 Fest 캠퍼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던 제 레파지토리입니다. 여러 가지 데모도 있고 성능 비교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할 것들은 이제 4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도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사전 기능이 없는 사전 앱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플의 리뷰를 받을 때 사전 기능을 애플 내장 사전을 썼더니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라 하고 이제 리젝을 3번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출시를 못하겠다 싶어서 사전을 빼고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근데 저번 주에 또 그게 통과가 돼서 저도 이게 어쩐 영문인지 이번 주부터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사전 기능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제 TTS 기능도 지금 추가가 돼 있어서 이건 지금 한 상태고, 이제 글자를 인식한 글자로부터 이제 그게 만약에 연락처면 이제 그걸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면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추가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찾고 있는데 검지랑 중지를 둘 다 찾아서 단어의 영역을 인식을 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이제 이건 모델을 좀 더 개선을 하면 이제 인터랙션도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앱 최적화 부분인데요. 앱 최적화는 이제 배터리 사용량은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서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머신러닝 모델을 모바일에서 돌리면 굉장히 그 CPU 점유율이라든지 GPU 점유율이라든지 배터리 소모량 측정해보면 엄청 많은 자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비용이 작은 모델부터 지금 추론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 앱 같은 경우는 아까도 쭉 보실 수 있듯이 이제 모델을 지금 3개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델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모델을 돌릴 때 전부 다 돌리지 말고 이제 제일 비용이 작은 모델부터 그 모델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면은 다음 모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비용이 좀 작은 텍스트 디텍션부터 지금 수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필요시에만 추론 빈도를 좀 증가시키고 필요 없을 때는 좀 빈도를 좀 줄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핸드폰도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을 막 항상 24시간 예의주시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필요할 때만 바짝 일하고 필요 없을 때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이 앱도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손가락이 추론이 되지 않는다면 추론 빈도를 좀 늦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추론을 좀 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모델 최적화인데요. 이제 작년에 CoreML2 버전 2가 공개가 됐어요. 그때 모델 퀀타이제이션 기능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CoreML의 모델 퀀타이제이션 기능은 CoreML 모델 입력으로 넣으면 이제 퀀타이제이션 된 모델을 출력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자로는 뭐 16비트, 8비트, 뭐 2비트, 1비트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뭐 1비트까지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훨씬 모델 사이즈가 작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시키면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앱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그 데이터셋을 직접 모아가지고 어노테이션을 시켜서 학습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받은 도구가 제가 그렇게 어노테이션을 직접 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손가락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인자로 줘서 그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손가락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너레이터를 지금 당국대학교의 양동석 박사님께서 제공을 해주셔서 이걸 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걸 쓰면 이제 이제 그림자 세팅이라든지 손가락의 그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제너레이터를 다 시켜주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장수를 제너레이터를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모델 최적화 부분에서는 바디포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바디포스 에스티메이션은 지금 제가 썼던 모델은 14개의 키포인트를 찾아주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14개 히트맵을 결과로 주게 되는데,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첫 번째 히트맵만 쓰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이제 그 하나만 쓰고 있는데 13개는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뒤에 아웃풋을 없애고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이제 모델을 좀 더 빠르고 경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 앱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모바일 머신러닝 얘기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바일 머신러닝을 도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은 다음 네 가지를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정말로 모바일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해야 되냐, 이걸 먼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개발 그룹에서는 머신러닝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좀 그래서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바로 학습을 하지 마시고, 제가 OCR 기능을 학습 없이 그냥 구현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미 제공되는 API를 이제 잘 조합을 해서 필요한 기능이 구현이 가능한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바퀴를 재발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학습을 결국 또 시켜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바일 개발팀과 이제 모델 개발팀의 일정에 어떤 서로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빨리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모델을 빨리 뽑아서 모바일에 올릴 수 있는 그것부터 이제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바일 머신러닝 모델 부분은 따로 개발을 하고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모바일 앱은 또 따로 일정을 맞춰서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고 나서도 이제 모바일에서 머신러닝 돌리는 것 자체가 기기에는 아까 큰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CPU나 GPU 점유율들을 보면서 배터리 소모량 같은 거, 그리고 메모리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앱이 꺼지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적화를 해줘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오늘 발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 iOS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 MOT의 신정아님께서 안드로이드 부분 드로이드 나이츠에서 발표를 한번 해주세요. 4월 5일에 코엑스에서 열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 파이프라인을 매 프레임마다 돌리나요? 프레임마다 파이프라인 돌리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수행은 하진 않고,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찾았으면 그 다음을 수행하고, 텍스트를 찾았으면 그 다음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은 그럼 그 AB 파운데이션에서 그 픽셀 버퍼 그걸로 네네, 픽셀 버퍼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파이프라인 돌릴 때 그 기기가 빨리 뜨거워지진 않나요 혹시? 뜨거워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배터리 소모율도 이제 많이 달아서 이걸 좀 이제 그런 걸 좀 최적화시키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신러닝 모델이 너무 이제 추론을 할 때 많은 자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빈도수를 좀 줄여서 이제 필요시에만 추론을 한다든지 그 제일 비용이 작은 모델부터 추론하는지 그런 방식까지 생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혹시 그 추론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실 건가요? 추론 시간은 저는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추론 시간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미주얼하고 한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서 그 이제 시작 시점에 시간을 재고 그리고 끝날 때 시간을 재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XC 테스트인가 그 엑스코드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추론 시간을 측정을 해주는 게 있어서 이제 거기서도 한번 돌려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 디텍션이 지금은 이제 리얼타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지금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까지 이제 들어가서 좀 약간 그 전체적인 모델이 무거워 보이는데 그냥 그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그 박스 영역을 이제 클릭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면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좀 더 약간 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데이터를 따로 모으셨잖아요. 그 핸드 데이터를 반대로 이제 OCR 결과를 이제 뭔가 입맛에 맞게 모델을 만드셔가지고 하면은 좀 더 뭔가 모델 뭐 부담은 좀 더 줄어들고 결과는 좀 더 OCR 결과를 사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말씀해주신 말씀이 이제 보통 사용하는 번역기나 이제 OCR를 탑재하고 있는 앱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글이나 지금 네이버 어디인가에서 이제 OCR 기능을 쓰는 걸 봤는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사진을 찍고 거기에 필요한 영역을 터치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있는 단어를 뽑아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사용자가 많은 인터랙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걸 손가락으로 그냥 짚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액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일단은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능을 썼는데요. 그렇게 이제 원하는 단어를 화면에서 터치를 하려면 사용자가 또 그 단어를 찾아서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화면 어딘가를. 이제 그 부분이 또 코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는 이제 짚으면 핸드폰을 들고 바로 단어를 찾는 컨셉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혹시 OCR 모델 같은 경우도 따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그 지금은 이제 그 제공돼 있는 이제 그 모델을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약간 뭔가 앱에 좀 더 맞게 모델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닝 하실 계획도 혹시 있으세요? 계획은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에서는 바로 당장 할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바로 급한 거는 배터리 성능 이슈 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굉장히 최적화가 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칠 게 많으니까 이제 그것부터 손을 대고 이제 그 다음에 OCR 기능 생각을 해볼 생각.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데모를 보면은 그 텍스트 디텍션을 하는 범위가 그냥 이제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에 대상으로 디텍션을 전체 다 하는 건가요? 디텍션은 전체 이미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차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먼저 돌면은 손가락의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 부분만 크롭해서 하면 이미지 사이즈가 되게 작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퍼런스 타임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미리 다 디텍션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화면상의 글자 크기가 얼마나 될지를 미리 예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간판에 있는 단어를 인식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것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인식을 한다고 쳤을 때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그걸 자른다고 하는 게 좀 불가능해 보여서 지금 전체 텍스트 디텍션 돌리고 있고 디텍션 자체가 그렇게 추론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그걸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도큐먼트 OCR 위주로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신텍스트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도큐먼트가 아니라 그냥 간판이나 뭐. 네,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막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이제 보통 인쇄된 글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인식이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하고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 자체가 손가락을 짚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앱은 이제 앱 자체에서 저희가 앱으로 찍어야 되는 거고, 근데 차이가 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찍는 행위는 이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편한 행위인데, 저희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거 싱크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한 포인트를 한다는 게 기존에 찍는 거 대비 어떤 상황에서 더
이점이 있는 건지. 일단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이제 가장 첫 번째 그 이유는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책을 막 읽고 있는데 이제 그걸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하기가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그냥 가리켜서 이렇게 하면 타이핑을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은 책 들고 타이핑을 하면 미스 터치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제 그게 좀 힘들어서 이제 그걸 좀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거라서 이제 그럴 때 좀 이점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핸드폰이다 보니까 이게 뭐 글라스를 쓴다든지 하면은 좀 훨씬 이제 사용자가 편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핸드폰이다 보니까 좀 이제 불편한 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것도 또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잘 봤고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UX에 대한 좀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리얼 타임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포인팅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손가락을 빼고 가운데 가름자 같은 거를 두고 그냥 그거를 처리해주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포인팅하는 게 좀 되게 리던던트한 기능인 것 같아서, 왜냐면은 손가락이 주는 건 결국 XY 좌표밖에 없잖아요. 근데 카메라도 조준을 하면서 손가락 좌표를 줘야 되니까 이게 꼭 필요한 기능인가?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핸드폰을 들고 또 포인팅을 하면은 양손이 다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UX적인 측면에서 좀 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이제 손가락 기능을 굳히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중간 좌표로 이제 딱 픽스를 해두고 테스트를 하면서 써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시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그 기능을 버릴 수는 없어서 저도 이제 나중에 손가락이 없을 때는 중간에 거를 찾도록 픽스를 시켜서 이제 하고, 손가락이 있으면은 이제 손가락을 찾아서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미있는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핑거 이제 트래킹을 할 때 스택트 아워글래스 모델을 쓰신 것 같은데, 그 모델 자체가 작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모바일에 올려서 100mm 이내 출원 시간을 얻으셨는데, 약간 거기서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블랙박스라 생각하고 이제 모델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구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스택트 아워글래스에서 그 스택이 여러 개가 쌓여서 아워글래스를 여러 개를 쌓는 방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아워글래스를 좀 몇 개를 빼서 좀 경량화를 시키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입니다. 핸드폰 에스티메이션 모델 용량이 2.3MB라고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퀀타이제이션 이전인데 용량이 그 정도인가요? 되게 약간 감탄스럽기도 하고, 사실 퀀타이제이션 이전이면 FP32일 텐데 거기서도 거의 60ms 만에 인퍼런스가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모델을 학습하셨을 때 그 모델 학습하시고 그걸 다시 이제 코어 ML로 디플로이하고 이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코어 ML은 코어 ML용 이제 변환 스크립트 파일, 변환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변환을 하고 싶으면 텐서플로우 라이트용 변환 도구가 있고, 이제 그 도구를 거쳐서 이제 그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서 이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환된 모델이 이제 .ml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거를 모바일 프로젝트에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환 도구 사용했을 때 어떤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아니요. 변환 도구 사용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항상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변환할 때 생기는 이슈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사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지원하는 오퍼레이션만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변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뭔가 환경 세팅하고 뭐 이렇게 세팅해 가면서 변환하는 게 간단하지만 않아서,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파이프라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던 게 그 부분에서 일정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변환할 때 그게 많았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궁금한데 사실 그 아이폰에 그 신경망 가속하는 칩이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OML을 쓰면 만약에 그 프로세서를 활용을 하는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던 생각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니까 그럼 뭐 가속기가 있는 것도 있고 있어도 지원이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안드로이드에 쓰면 되게 그 프레임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이 들쭉날쭉하다거나 혹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디바이스별로 좀 많이 다르게 추론 시간이 측정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안드로이드도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GPU를 지원한다고 얘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예전에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코어 ML과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추론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 이제 GPU 돌아가는 걸 보면 꽤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